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경제 얘기하게 돼 있는데 또 보니까 오늘이 종강하는 날이에요. 학생들이 종강하는 날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강의보다도 여러분 오늘 종강하셔서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요즘 참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요즘에 새로운 용어를 붙였습니다. Great Virus Crisis다. 지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제 바이러스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는 모든 내용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주식시장을 보면은 뭐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됐다. 또 이게 늦어진다. 또 어느 분이 발표해서 이게 몇 년 걸린다. 거기에 따라서 그냥 엄청나게 출렁이고 있는데 지금은 모든 게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바이러스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의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의학자들에 가면은 지금까지 나온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현명하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뭐 경제학자니까 의학적인 지식은 뭐 주워들은 것밖에는 없는데 이 뭐 RNA 바이러스는 자기 혼자 생존을 못한답니다. 박테리아는 혼자 생존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의 몸속이나 이런 데 붙어서 살아가는 거래요. 그래서 뭐 금속이나 이런 데서는 오래 살지 못하고 그런데 이게 바이러스가 독성이 강하면은 숙주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지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진화하면은 대체로 독성은 약해지고 전파력은 강해진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그게 아니고 전파력은 무지 세고 그리고 독성도 쉽게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트럼프하고 미국의 보건 당국하고 요즘 논란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파우치라는 유명한 분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트럼프가 대책이 잘못됐다. 근데 미국의 전문가들 하자는 대로 했는데 잘못된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파우치가 엊그제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초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마스크가 늦게 시작이 됐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DI, 우리로 얘기하면은 그 질병관리본부죠. 뭐 대단하죠. 그 FDI, CDC가. 근데 거기 그 FDI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거기 의장이죠. 의장도 자기가 실수한 거 한 가지 있다. 날씨가 더워지고 여름이 되면은 줄어들 거라고 얘기했었다.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가장 현명하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대로 확진자가 뭐 이게 제가 자료를 주었던 그저께 통계예요. 이보다 더 늘어났을 거예요. 사망자는 58만 명이 됐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봉쇄했다가 부분 개방을 했는데 지금 며칠 전부터는 다시 2차 파동이 와서 미국이나 유럽들이 이제 다시 조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계 공급망, 유동성 문제, 실업 문제, 외환 리스크 모두 증가하고 있고 이미 우리 언론에 잘 보도도 안 되고 있지만은 IMF에서 70여 개국이 구제금융을 받아갔습니다. 여러분 97년에 우리 IMF 위기 생각해 보세요. 대단했죠. 그 나라에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생명이냐 경제냐 이 냉혹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 뉴욕은 이제 굉장히 심했다가 좀 줄어들었잖아요. 굉장히 심했을 때 어느 의사가 글을 썼어요. 자기가 30년 의사 생활하는데 요즘처럼 가장 고통스러운 적은 없다. 우리 병원에 인공호흡기가 10대가 있는데 환자가 15명이 왔다는 거예요. 인공호흡기를 부착시키면은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확률이 80%인데 15명 중에 누구를 하냐는 거죠. 인공호흡기를 부착시키지 않으면 죽을 확률이 100%랍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이걸 갖다 주느냐 그렇게 고민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태어난 이래 어쩌면은 정치 기반자들한테는 가장 큰 고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이 생명을 먼저 선택해야 되느냐, 경제를 먼저 선택해야 되느냐. 지금 미국은 트럼프는 완전히 경제 우선이죠. 지금 제일 논란이 심한 게 9월부터 학교를 개강하라는 거죠. 개강하지 않으면은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안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거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빨리 개방해라. 뭐 미시간주에서는 뭐 의회를 점령했어요. 총기를 가진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아파서 죽거나 별 차이 없다, 빨리 개방하라. 그러니까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다른 게 왜 그렇게 환자가 많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냐?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에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당연히 생명이 훨씬 중요하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선택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IMF가 발표한 자료인데 지난 4월에 전망을 할 때는 올해 마이너스 3%가 된다고 봤어요. 세계 경제가. 근데 옆에 여기를 보시면은 이 2008, 9년에 있었던 세계 금융위기예요. 그때는 마이너스 0.1%였습니다. 이것과 비교해 보시면은 엄청나게 파장이 크죠, 피해가. 그런데 2달 후에 IMF가 다시 전망을 내놨어요. 지난번에 한 것보다도 훨씬 피해가 클 거다. 어떻게 했느냐? 아까 보셨죠? 이거는 이제 4월 달에 마이너스 3%였어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은 올해 초에 세계 경제는 3.3% 성장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불과 석 달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3%였는데 또 2달 사이에 마이너스 4.9%로 보완을 했습니다. 더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글로벌 크라이시스다. 제가 여기다 따옴표를 붙여놨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2008, 9년의 금융위기 때는 이쪽에 이게 미국, 유럽, 일본입니다. 이게 이제 0%고요. 선진국만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인도와 중국은 플러스 성장으로 굉장히 높은 성장을 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근데 지금은 이 미국, 유럽, 일본뿐만이 아니라 인도, 차이나도 약간 플러스 성장을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선진국, 이머징 마켓, 디벨로핑 이코노미가 모두 다 리세션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을 보게 되느냐?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IMF가 4월에 추정을 했어요. 이게 이제 2020년하고 21년까지 전체적으로 전 세계 9조 달러, 너무 금액이 커서 잘 감이 오지 않잖아요. 9조 달러가 얼마나 되느냐. 경제학하는 사람은 큰 숫자를 많이 씁니다. 대한민국의 1년 GDP가 여러분 간단해요. 그런 정도는 이제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국민소득이 3만 불이고 인구가 5천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9조 달러는 거는 어때요? 대한민국이 6년 동안 생산해 한 게 날아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일본과 독일 합한 거예요. 합한 거. 그런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지난달에 6월 달에 IMF가 수정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지금 가는 거 보니까 12조 5천억 달러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엄청나게 큰 수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인류가 겪은 제일 큰 공황이 대공황이었거든요. 그레이트 디프레션이었습니다. 1930년대 초에 대공황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그레이터 ER을 붙여가지고 그레이트 디프레션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언론사에 보냈더니 언론사에서는 대공황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잘못하면은 대공황에 지금 초입에 들었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결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학자들마다 모두 다 전망이 다릅니다. 올해 하반기에 나올 거다. 이 트럼프가 제일 많이 선호하고 주장하는 거죠. 아마 11월에 선거가 있어서 어떻게든 그때까지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돈이 많은 나라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백신 개발에 예를 들자면은 1조 달러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떤 분들은 2022년까지 갈 거다. 지금은 뭐 글자 그대로 모두 다 불확실한 상황이죠. 가장 좋은 시나리오에서부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아시아 경제에 큰 타격이 더 심하게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이게 성장률입니다. 지금까지 60년대 이후에 몇 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이 1973년에 우리 잘 알잖아요. 오일 샤크가 있었죠. 이 성장률을 보시면은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훅 떨어졌잖아요. 그러다가 아시아 금융위기, 이게 이제 우리 IMF 외환위기라고 흔히 얘기하는 97년이었어요. 여기도 확 떨어졌어요. 이게 어쩌면 이거보다 더 컸죠. 그러다가 이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아까 보신 대로 이거는 주로 선진국 중심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경제는 타격이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0년에 코로나가 왔어요. 지금 나온 걸로는 이렇게 확 내려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어떤 경제 위기보다도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로 이제 서비스 부문. 기준은 간단해요. 사람이 사람에게 직접 서비스하는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 뭐 관광, 항공, 호텔, 그리고 선진국보다는 개도국하고 이머징 뭐 신흥국하고 국가 위험도하고 자금 유출이 심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도 방역에 실패한 나라들, 미국, 유럽, 남미, 그리고 의료와 보건 환경이 열악한 나라들. 지금 뭐 아프리카나 아주 뭐 저개발국들은 언뜻 보면 통계 나오지도 않는데 북한도 포함해서요.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코노미스트의 아프리카가 얼마나 심각하느냐를 기사로 쓴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우간다에는 인공 호흡기 숫자보다도 장관의 숫자가 더 많다. 그래서 지금 뭐 몇 명이 확진자인지 몇 명이 죽어가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지금 불균형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올해 기아로 사망하는 전 세계 기아로 사망하는 숫자가 작년에 4배 이상 달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확진자가 몇 명이다 이런 통계 발표하는 나라는 그래도 괜찮은 나라들이고요. 지금 발표하지 않는 나라들도 엄청나게 심각하죠. 그리고 부채가 많은 나라들, 그리고 해외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극복할 거냐? 언제쯤 회복이 될 거냐?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제가 요약해 드리면은 제일 좋은 건 여러분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공원에서 미국의 공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이 동그라미를 다 그어놨어요. 이 사람들은 6피트, 1.8m죠. 두라고. 근데 여기도 보면은 마스크 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직은. 그렇죠? 그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거리두기하고 마스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하고 치료제 개발인데, 지금 뭐 WHO에 따르면 한 200개 정도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 경제학자들도 경제 전망이나 경제 많은 것들이 이 백신하고 치료제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저도 WHO 홈페이지 자주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돼가는지 모두 다 궁금해하는 거죠. 근데 우선 치료제는 지금까지 나온 치료제는 아직 다 신통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나온 게 렘데시비르인데 사실은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 영어 단어의 차이를 알게 됐습니다. 영어에 치료라는 단어가 트리트먼트하고 큐어가 있잖아요. 한국 표현은 다 똑같은데 이 트리트먼트는 뭐라고 할까요? 타이레놀처럼 그냥 열이 있으면 열 줄이게 하는 거고 큐어는 박테리아 항생제처럼 항생제를 죽이는 거랍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치료제 하지만 실제로 바이러스를 진짜로 그 킬하는 그런 큐어 치료제는 아직도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이번에 나온 렘데시비르도 그냥 대증요법으로 치료하는 거고, 그리고 중환자 가만히 놔두면은 그 15일 이상 걸리는데 이 약을 쓰면은 11일로 치료 효과가 단축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렘데시비르가 제일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지금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엊그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단축해 주나 봐요. 그다음에 뭐 몇 가지 다른 대체제가 많이 인용이 됐었죠. 이게 이제 하이드로클로퀴닌이라고 이게 트럼프가 매일 먹는다는 약이었어요. 그 말라리아 구충제. 근데 이거는 이미 위험하다고 발표했고 일본의 후지필름이 개발한 거 몇 가지 쭉 있는데 이거는 지금 치료제는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백신 있는데 이거 안 넘어가네? 안 넘겨주세요. 백신이 있는데 백신이 치료제보다 오히려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저 제넥슨 회장님을 만나서 저도 이 설명을 약간 들었는데 과거에 우리가 얘기하는 백신은 그 진짜 균이나 또는 균하고 거의 같은 기능을 가진 거를 사람한테 주입해서 그 백신을 맞으면은 그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게 백신이었답니다. 근데 이걸 개발하는 건 정말 오래 걸린답니다. 그 지금은 걸리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걸려도 쉽게 나올 수 있는 항체가 생기게 그걸 만든답니다. 그거는 조금 시간이 단축될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임상 전이고 이게 1단계, 2단계인데 엊그제 미국의 모더나 회사가 2단계를 끝내고 2단계는 주로 안전성 검증이래요. 부작용이 얼마나 심한가. 그리고 이제 3단계에서 대량으로 인체 실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사람들한테 일반한테 보급하는 단계인데 이 모더나가 지금 제일 빨리 가고 있죠. 그게 이제 어제 그제 뭐 세계 주식시장을 막 달궜죠. 여기 모더나가 개발한 게 그 효과가
있다고. 그런데 2단계에서 뭐 45명인가 실험을 했는데 모두 다 그 항체가 생겼었대요. 이제 3단계가 나오면은 지금 뭐 예측이 다들 다른데 빠르면은 뭐 10월이나 11월에 보급될 거다. 근데 이제 그것도 3단계에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유효하고 안전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영국이 또 빨리 갑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여기서도 지금 따라오고 있고 중국 업체가 2개가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래서 지금 이 백신에서 제일 빨리 가고 있는 업체가 한 7, 8개 되는데 놀랍게도 중국이 한 서너 개 되고요. 미국 2~3개, 영국, 유럽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 얘기하는 대로 긍정적으로 된다면은 그래도 다음 하반기에는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한 끝에서 생각해 보면은 야 이거 개발해도 우리한테 언제 올 거냐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백신들은 패스트 트랙으로 가서 이미 모더나는 이거 개발함과 동시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 시설을 계속 만들고 있답니다. 그리고 보급 가격도 정부가 미국 정부나 다른 데서 워낙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WHO에서 발표한 건데 한국은 언론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직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신이 나와야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고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없잖아요. 돈으로 메꿔야 되는 거죠. 경제니까. 그래서 각국이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경제 정책, 경제 처방도 의사 비슷해요. 어떤 질병에 하나 걸리면은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대공황을 겪을 때는 미처 돈을 푸는 처방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우스운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돈을 찍으면은 인플레가 생기고 그러면은 경제 회복이 더 어렵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널리 알고 있는 케인즈라는 학자가 그 당시에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무명의 경제학자였어요. 케인즈가 보다 못해가지고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뉴욕타임즈에 썼어요. 대통령님 이렇게 하면 큰일입니다. 절대 경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불러 모아서 오늘 땅 파괴하고 임금 지불하고 내일은 이 판 땅을 메꾸기 위해서 임금 지불하고 큰 뭐를 벌려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루스벨트가 이것저것 해도 하도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이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요즘 얘기하는 뉴딜, 후보댐 이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경제 회복의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IMF 외환위기가 하나 있었고 지난번 2008년에 금융위기가 하나 있을 때 이 버냉키라는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였고 FRB의 우리로 말하자면 한국은행 총재였죠. FRB의 총재였는데 이 사람이 대공황을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버냉키가 딱 그 자리를 맡았었는데 그 역사적인 아이러니죠. 이 사태가 나고 맡은 게 아니에요. 맡았는데 이 사태가 터졌어요. 그래 버냉키가 일요일 밤에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돈을 무한대로 푼다. 양적 완화란 말이 그때 나왔습니다. 헬리콥터 머니다. 헬리콥터로 돈을 보냈다. 금리는 제로 금리로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계가 살아날 수가 없다.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를 새벽에 불러가지고 그 정책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런 회의를 일요일 밤에 어떻게 소집해서 하냐. 그러니까 몇 시간 뒤면은 세계 증권시장이 열리는데 우리는 파국으로 돌아간다. 오늘 우리가 이걸 발표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2008년 그 이후로 지금 저금리가 된 거고 10년이 지나면서 2018년쯤 되면서 세계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경제 좋았거든요. 미국 경제들 비롯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급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 정책은 FRB로 비롯해서 모든 경제 정책은 월드뱅크도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대량으로 직접, 여기 직접이라는 건 기업입니다. 직접 체계적으로 돈을 공급하라. 무한정 공급하라. 그러니까 FRB는 미국의 중앙은행, 우리로 말하자면 한국은행인데 기업의 CP를 사들이는 거예요. 기업의 회사채를 직접 공급하라고. 우리로서는 쉽게 상상하죠. 그래서 돈을 뭐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재정자금 풀었고요. 뭐 무한대, 양적 완화, 미국, 일본, 유로, 뭐 중국 전부 이렇게 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나게 돈을 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유동성 위기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전세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예측하기에는 실물 경제가 엄청 나쁜데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그래도 괜찮네. 주식시장도 많이 올라가는데 주식시장은 제가 뒤에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지금 다 돈으로 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속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은 언젠가 회수해야 되죠. 대체로 빚을 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 그 전 세계가 지금 사상 최대로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은 부채를 안게 됐어요. 국가 부채를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1차 세계대전 때고요. 약 한 40% 되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선진국은 한 120% 갔고 그 개도국은 한 40% 갔습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2차 세계대전 규모를 더 넘고 있고요. 개도국도 2차 세계대전 때 여기를 더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진국과 개도국은 국가 부채 비율이 항상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 국가 부채 비율이 지금 한 40% 중반에서 한 4, 5년 내에 지금 50% 넘게 생겼는데요. 뭐 미국이나 일본은 100% 넘는 나라도 있는데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전혀 잘못된 생각이고요. 선진국들은 자기 돈이 국제 유동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세종대왕하고 신사임당에 인천공항만 벗어나면 아무 무용지물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대외 거래를 하는데 국제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항상 외국의 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부채가 올라가면은 국가 신용도 떨어지고 결국은 남미나 이런 데처럼 다 이런 코스를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현재 사상 최대의 부채를 지니게 됐다. 이제 다음 경제가 어떻게 회복될 거냐의 가장 큰 핵심은 중국과 미국을 보고 있는 거죠. 일단 경제 규모가 워낙 크고 또 중국의 경우에는 코로나가 제일 먼저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지금 굉장히 관심거리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이걸 따라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중국은 뭐 굉장히 규제 완화하고 제조해가지고 그 지금 중국의 발표에 따르면은 거의 91%까지 회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3단계로 나눠서 개방을 했는데 한때 굉장히 급속하게 V자로 반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많은 주에서 너무나 뭐 환자가 하루에 뭐 6만 명, 7만 명이 생기니까 다시 지금 경제 봉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은 이 통계를 잘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IMF에서 이게 이제 2020 올해 2월 달에 그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인데 1개월 뒤에 인공위성으로 찍어 본 자료를 분석했어요. 이산화 질소라는데 공장이 많이 돌아가면은 이게 공기 중에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빨간 표시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사이에 여기하고 여기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게 맞죠. 이쪽이 여기가 우한 쪽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5월 달에 통계가 나왔어요. 우한에.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중국이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해요. 아마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분기 발표가 예상보다 높으면은 또 주가도 올라가고 반응이 많이 크겠죠. 그런데 아마도 예상보다 훨씬 높을 것 같아요. 중국이 의외로 산업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통계를 믿을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을 수 있는 통계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수출 통계거든요. 이거 외국에서 집계하면 되니까. 그런데 5월 달에 수출이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거의 20%나 늘어났어요. 중국 경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할까? 어떻게 우리도 이렇게 하지 못할까? 많은 나라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감히 하기 어려운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한 지역의 인구가 거의 1,100만이라는데 완전히 물리적으로 통제를 하고 외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통제하고 1,100만 명을 2주 동안에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다 병원에 이송시키고 그 뒤부터는 완전히 막아놓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도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은 50% 이하고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요즘 자동차 자가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한 수준으로 정상에 가깝게 회복을 했는데 소비 행태는 굉장히 지연되고 있고 흔히 말하는 언택트 온라인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 브루킹스 연구소가 이 코로나 빅북이라는 책을 냈어요. 브루킹스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이제 민주당의 띵크탱크죠. 그리고 이제 헤리티지는 이제 공화당의 띵크탱크죠. 그래서 그 정당의 여당이 바뀌더라도 이 띵크탱크가 만들어낸 기본적인 프레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코로나 빅북을 발표하면서 제일 우려한 게 야, 이대로 가면은 어쩌면 이번에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 미국이 중국보다 뒤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나오는 미국의 정책들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훨씬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속적으로 압박하잖아요. 하웨이를 완전히 지금 고립시키려고 하죠. 유럽도 여기에 동참했죠. 우리나라도 일부 업체가 지금 하웨이에 의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홍콩의 특별지위를 폐지했죠. 그동안에 이제 홍콩은 중국하고 달리 선진국과 똑같이 여러 가지 특별 혜택을 미국으로부터 받았는데 특히 교역에 있어서 제일 심각한 거는 이제 금융산업이죠. 금융산업은 거의 특별 혜택을 받아서 세금이 없거나 20%였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 기업으로 분류가 되면은 세금을 45%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콩의 금융산업이 미래가 엄청나게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망자 숫자가 이게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생각해도 중국의 사망자를 지금보다 10배라고 생각해도 미국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번 사태로 미국이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고 중국으로도 위협을 당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제 규모가 큰 나라 중에서 올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할 걸로 생각되는 게 중국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각국이 돈을 쏟아붓잖아요. 미국은 GDP의 11%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까지 발표된 거는 GDP의 6.5%를 쏟아붓고 있어요. 미국의 거의 절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바이오메드 IT 쪽으로도 거의 뭐 미국보다 앞서거나 경쟁하는. 아까 백신 개발하는 데도 그거 보잖아요. 거기다가 그 엄격한 통제가 가능하니까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회복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들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여러분 유튜브 개설한 거 아시죠? 잠깐 한번 보시죠. 최근에 나왔던 건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과연 세계 경제가 언제 살아날 거냐? 여러분 걱정도 많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경제가 미국 경제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엄청난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대해서 얼마 전에 4월 달에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새로운 자료가 나왔어요. 이것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조사 분석한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소식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쁜 소식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면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미국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경제적으로 전부 봉쇄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3단계로 다 풀었죠. 그래서 50개 주가 거의 다 이제 단계는 다르지만은 경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한 직후에 분석하는 것이라서 제가 아는 한 미국 경제에 대한 가장 최근의 예측 자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조사 분석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이 자료를 보시죠. 그림이 있는데 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우선 이 그림을 보시고 보면은 까만 줄 약 군청색이군요. 이게 이제 실제 GDP, 경제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그 약간 그 노란색은 과거에 BOA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예측한 겁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파란색은 최근에 예측한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나와요. 1단계는 미국 경제가 완전히 셧다운, 봉쇄됐을 때요. 봉쇄됐을 때인데 실제 그 경제가 여러분 보신 대로 엄청나게 1단계에서 추락했죠. 추락한 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봉쇄에서 풀리는 이전 단계예요. 이전 단계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회복이 될 거라 이렇게 보는 단계죠. 근데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 과거에 BOA가 예측한 노랑줄하고 최근에 BOA가 예측한 이 파랑에 약간 점선이 있는 건 맨 밑에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전에 예측할 때는 경제가 추락하는 게 지금같이 심각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했어요. 그리고 회복하는 것도 거의 U자 비슷하게 회복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제 나온 거 보니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그런데 좋은 뉴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복하는 속도가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 같이 하는 거죠. 침체는 심각했는데
회복하는 정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래프에 보세요. 맨 위에 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원상태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상태로 회복하기에는 어떻습니까? 갈 길이 먼 거죠. 그러니까 원상태 경제하고 지금 예측된 거하고는 갭이 옛날에 예측한 것보다 더 멀어졌어요. 그렇죠? 노란색은 가까운데 파란색은 더 그 차이가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 회복이 생각보다도 훨씬 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타날 거다. 이런 자료입니다. 또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요. 여러분 그동안에 미국 경제가 침체됐던 제일 큰 직접적인 원인이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로 인해서 전부 봉쇄가 됐잖아요. 사람들이 움직이질 못했잖아요. 그런데 BOA가 이 사람들의 이동 자료를 다 분석한 거예요. 그 자료가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 이제 자가 운전하는 거, 그리고 도보로 가는 거, 보라색은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보라색은 아직도 기본 라인 원상태에서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은 타고 다니는 이동성은 아직도 멀었어요. 회복이 되려면은. 그러나 주홍색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작업 운전하고 가는 건데 이거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5%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도보로 다니는 것도 많이 극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동성의 자료로 볼 때도 상당히 현재는 빨리 회복되고 있다. 다만 원상태로 가려면은 앞에서 본 대로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수익에서 볼 때는 1, 4분기의 수익은 예를 들자면 타겟이나 월마트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언택트 경제로 인해서 비대면 거래에 이득을 보는 기업들은 수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괜찮았다. 그런데 앞으로 발표될 2, 4분기는 훨씬 더 안 좋을 거다. 앞으로 2, 4분기 자료가 그 4, 5, 6월 달에 굉장히 나쁠 거를 여러분 기대해야 됩니다. 그 소비는 무려 연율로 비하면은 지난 해보다도 40% 이상 감소했고 투자도 35% 이상 감소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백신의 기대 때문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이제는 거의 어느 전문가도 V자로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길고 천천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고 특히 이번에 2, 4분기에 상당히 큰 고통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2차 감염 파동이라도 온다면은 더 심각해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만은 불확실성과 불안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실업률이 쫙 올라갔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반드시 폭락이 옵니다. 여기도 쫙 올라가다 내려가니까 폭락이 오고요. 여기도 이렇게 되고 항상 그 실물 경제 그러니까 간단하죠. 기업이 수익을 내지 않는데 수익을 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가가 지속되겠어요? 물론 이제 업종에 따라서 특이한 업종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항상 실물 경제하고 금융시장의 괴리로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한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위험한 거는 양극화가 심해져요. 아까 여러분 보신 대로 테슬라도 별로 이익을 많이 못 내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엄청 올라가죠. 아마존은 이익을 냅니다. 또 뭐 팽이다, 메가 이런 기업들의 시장 가치가 국가 경제를 넘어요. 여러분 1조 달러를 넘는다 생각해 보면요.
메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다 1조 달러가 넘는데 대한민국의 GDP가 1조 5천억 달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 기업의 시장 가치가 1조 달러를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제력 지배, 뭐 경제력 집중, 그리고 EU에서는 자꾸 규제하려고 하죠.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무 가치도 없는 주식들이 덩달아서 올라가요. 여러분 그런 거 특별히 주의하셔야죠. 그러다가 뭐 소문에 풍문에 그러다가 일이 터지는 게 많죠. 이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지금 펀드 뭐 깡통 펀드들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량한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새로운 규범이 형성될까? 앞으로 우리 관심이죠.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는 후퇴하는 것 같아요. 어느 학자는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트럼프 이후로 보호무역 자국 우선주의 때문에 세계화는 이미 관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코로나가 그 관의 대못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일부 산업은 글로벌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래도 내부에서 리쇼어링과 같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 개방과 협력의 리더십이 국제 간에 없어요. 미국과 중국 이 G2가 갈등을 빚느라고. 여러분 보세요. WHO가 얼마나 중요한 기구입니까? 그런데 미국은 탈퇴해버린다고 통보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무역의 기반 위에서 성장을 했어요. WTO 체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 생각하냐? 미국의 집권층에서는 WTO 체제로 인해서 중국이 저렇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지금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블레임하고 있죠. 바이든 때문에 저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WTO가 자유무역 체제인데 우리나라도 WTO 체제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도 혜택을 많이 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WTO도 미국이 거의 탈퇴 직전이에요. WTO에서 우리 대법원처럼 문제가 있을 때 최상급 기관에 재판을 하는 심사원이 있는데 그 심사 재판관이 7명인가 그런데요. 미국 측이 임명을 안 해가지고 과반수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되면은 이 글로벌 리더십을 많이 강조해요. 바이든은 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국제 간의 협력과 개방의 리더십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극복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이 빅 브라더스, 큰 형님이 등장하고 있어요. 큰 형님이. 큰 형님이 누구냐? 정부입니다. 정부. 정부의 권한이 지금 엄청 세지고 있어요. 기업들이 어려운 걸 정부가 다 지원하고 정부가 지원하면 아주 선진국에서는 기업에 별로 부담이 없이 지원합니다만은 많은 나라들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의 입김이 엄청 세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규제, 정부 가이드라인 이걸 다 따라야 돼요. 그런데 정부는 글쎄요, 아무리 유능한 정부라도 행정은 잘할지 몰라도 경제에 정부가 많이 개입하면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잘 되질 않습니다. 어려울 때는 개입하는 게 당연하지만요. 그리고 정부가 개입하면 항상 정치화돼요. 포퓰리즘입니다. 그리고 아주 큰 업체들, 아까 얘기한 메가나 팡이나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앞으로는 이제 정부 개입의 끝은 국유화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새로운 규범, 새로운 트렌드의 하나는 저페니피케이션, 새로운 용어라 번역을 적절히 못하겠어요. 일본화라는 뜻인데 일본이 다 지배해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요즘 일본이라고 잘못 말하면 큰일 나는데 제가 얘기하는 의미는 일본 경제에서 일본화라는 것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장기 침체, 그렇죠. 그리고 장기 저금리 0%.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가 장기적으로 재정 적자를 내면서 그렇게 돈을 쏟아부어도 경제가 별로 회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전 세계가 이 세 가지 현상을 공통적으로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다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유럽 지역은 자프니케이션에 이미 한 발을 들여놨습니다. 우리나라도 막 발을 들여놓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0% 가까이 떨어졌죠. 정부가 돈 엄청 쏟아붓죠. 이렇게 몇 년 해도 성장 안 하면 그게 일본화예요. 자프니케이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 기업인들께서 다 평가하실 거예요. 공간이 재평가돼서 이게 재택근무 하니까 그런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휴가 주니까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필요 없잖아요. 아니, 사람 그렇게 많이 필요 없네. 또 집에서 근무해도 되는데 그 서울에 그 비싼 건물을 왜?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이에요.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그렇게 집값이 비쌌는데 이거 이후로 건물들이 많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재평가, 여러분 기업도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노멀은 이제 7가지 특징인데 이 침체가 장기화될 것 같다. 부도가 많이 나타나고 어떤 산업은 굉장히 심각한 부실화가 될 거다. 그리고 구조적인 실업이 많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 국경 간에 이동하는 거는 상당히 오래 제한이 될 거다.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죠. 그리고 각국의 중앙정부의 재정이 굉장히 취약하게 된다. 부채가 많아져가지고.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이 어렵게 된다. 해외로부터 공급받고 만들고 하는 것들을 다시 재평가해야 된다. 이런 7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더 심각하게 될 거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미국의 GDP가 한 21조 되고 1871년부터 거의 160년 동안 세계 1등이었어요. 중국이 바짝 쫓아왔어요. 14조로. 근데 이게 여러분 한 1990년에만 해도 미국이 6조일 때 중국은 3,600억 달러에 불과했어요. 그 미국의 거의 16분의 1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40% 수준으로 따라왔거든요. 40%, 50%. 그런데 1인당 GDP는 6만 5천 불, 만 불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중국 경제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6%, 5% 가까이 성장하고 미국은 2, 3% 성장한다면은 2030년까지 가면은 프로젝션에 보면은 중국의 GDP가 미국을 앞서게 들어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합리적인 추론하면은 양국이 상호 협력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두 나라의 교역이 6,600억 달러가 돼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볼 때도 중국에 수출하는 건 1,200달러인데 수입하는 건 5,300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이 필요하죠. 이게 엄청난 적자 아닙니까? 그리고 뭐니 해도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의 가장 큰 보유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건 일본입니다. 한 1조 3천억 달러 갖고 있는데 중국이 1조 달러 갖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 미국 국채를 자꾸 줄여나갑니다. 1년 사이에 거의 한 3천억 달러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앞으로도 심화될 거다. 그렇다고 중국 경제가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중국은 지금 뭐 공공기관,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이게 공정한 사회가 전혀 아니죠. 그리고 지적재산권 특허, 뭐 불법 카피에 의존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국이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은
어렵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금융. 이 국제금융에 미국이 아직도 뭐 다른 데 따라갈 수 없죠. 우리 금융결제원처럼 여러분이 A 은행 구자를 갖고 B한테 돈을 보내면은 인터넷에서 보내잖아요. 그럼 그 모든 돈의 결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결제원을 거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정리가 돼요. 국제적으로 여러분이 단돈 일부를 어느 나라로 보내도 99.9% 뉴욕에 있는 페드를 다 거쳐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경제 체제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미국의 금융제재입니다. 금융제재. 지금 뭐 북한에 뭐 하지 말라 여러 나라에 그거 하잖아요. 그거 위반하면은 예를 들어서 금융제재를 한다. 그러면은 은행이 거래를 못 하죠. 대외적인 거래 없이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있어서 아직도 그 두 나라가 갖고 있는 이 우위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미국의 우위가 상당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방과 내부와 균형, 불균등 완화 정책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큰 과제가 될 거예요. 이건 거대 기업 간에도 엄청 불균형이 심하고요. 소득, 부, 이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제학자들이 항상 우려하는 건요. 경제가 침체된다. 성장률이 낮게 된다. 그럴 경우에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경제가 침체될수록 소득 격차가 더 심해져요. 소득 불균형, 부의 격차가 심해집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실업률이 제일 높았어요. 코로나 이후로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전문가는 그런 대로 안정된 직장이 좀 그렇지 못하나요. 거기다가 경기가 침체하고 유동성이 많아지면 경기가 침체되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많이 풉니다. 그럼 유동성이 풍부해져요. 그러면 유동성이 어디로 가느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푸는 건데 모든 돈이 그쪽으로 실물로 가지는 않습니다. 특히 단기에는 금융시장에 많이 가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에 많이 가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소득의 양극화를 훨씬 더 심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이 주식시장에 누가 들어갑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큰 집을 어떻게 사요? 그러다가 이 정부가 잘못 손을 대가지고 집값을 올려준다 그러면은 정말 더 영원한 격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침체를 2, 3년 겪고 나서 소득 분배 통계 보면은 엄청나게 더 심화됩니다. 앞으로 이게 이제 커다란 과제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잠깐만 제가 리뷰하고 여러분하고 질문 받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고 우리나라는 이런 환경에서 구조적인 취약성이 큽니다. 제일 큰 이유가 우리는 개방 경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 막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소수 기간 산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IT나 이런 거는 아까 보신 대로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에 해당이 되지만 자동차, 조선, 철강 이것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정부가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업이 다 망하면은 부실 기업 살리는 거는 잘해요. 잘하는 게 아니라 그때 매달려요. 선제적인 걸 못합니다. 또 우리는 이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래도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경제가 침체한 가운데 설상가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파란 거는 외환위기 때예요. 이게 이제 0이 어디냐면 그 위기가 딱 발생한 시점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경제가 나빠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97년의 외환위기 때는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굉장히 고도 성장이었거든요. 그리고 97년에도 6.2%였어요. 근데 이제 외환위기 나오니까 마이너스 5.1로 됐고 성장률이 좋고 기본이 좋으니까 그 당시에 정부에서 한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나라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펀디멘탈이 좋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딱 한 해 나빠지고 그 다음에 확 튀어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 여건이 좋고 일시적인 금융위기가 있을 때 쉽게 극복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때만은 못했지만 노란 거 보시면은 성장률이 한 4, 5%는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0% 이하로 가지도 않고 이렇게 되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확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미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거예요. 2, 3% 이렇게.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그 다른 나라의 성장이 굉장히 높았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가끔 이 굉장히 잘못된 견해인데 우리나라의 성장률 뭐 이런 걸 비교할 때 2, 3%인데 OECD 국가에서 보니까 우리가 괜찮더라.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OECD 국가에는 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소득을 한 100억 올리는 사람이 2% 성장하는 거고 1년에 소득을 500만 원 올리는 사람이 2% 성장하는 거하고 이런 비교가 전혀 안 되잖아요. 개도국이나 이머징 마켓은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만큼 높이 가야 고용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 OECD 국가는 경제 규모 아무리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리 고도 성장을 해도 2, 3%가 넘질 못해요. 3% 넘으면 과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률을 거기에 비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GDP 갭이라는 건데 조금 어려운 용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뭐냐면은 이 0%에서 성장을 하면은 그 나라가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거보다 위로 가는 거는 잠재적으로 할 수 있는 성장보다도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밑으로 가는 거는 잠재적으로 여기까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IMF 때나 외환위기는 다 잠재 성장률보다 더 위에 있었어요. 너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불행히도 잠재 성장률 자체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수준 더 이상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위기를 우리가 맞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까딱하면은 우리가 일본화, 저페니피케이션의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 된 게 85년에 엔화 절상한 이유인데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오래 가느냐? 일본은 사실 85년 이후에 지금까지도 회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다른 각도에서 이 프레스컷하고 하야시라는 이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들이에요. 동경대학하고 미네소타 대학이 있는데 그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일본이 왜 그렇게 오래 가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걸 얘기했냐면은 이 일본이 88년하고 94년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입법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걸 이분들이 밝혀냈어요. 그 논리적인 근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경제학을 전혀 모르셔도 초등학교 산수만 아셔도 바로 이해가 됩니다. 뭐냐, 한 나라가 생산하는 생산량은 노동 투입량하고 노동 생산성을 곱한 거하고 자본 생산성하고 자본 투입량을 곱한 걸 더하는 거죠. 그렇죠? 맞잖아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전부 다 일찍 퇴근하면은 노동 투입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이거를 극복하려면은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든가 이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쪽에 투자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본 투자가 없잖아요. 노동 생산성이 여러분 얼마나 올라갔다고 보세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질 않았어요. 그럼 결과는 생산이 증가할 수가 없죠. 국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업에서 근무 시간 줄어들고 생산성 안 올라가면 지난번만큼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잠재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지난 5년 동안에
이 근로시간하고 임금을 비교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근로시간은 계속 줄어들었어요. 월 평균. 임금은 원래 X자로 크로스하고 있죠. 생산성은 우리 생산성 본부에서 내는데 2015년이 100이었는데 2019년은 110이었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한 10%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 20%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10%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까딱하면은 아까 프레스코시나 하야시 노벨 경제학자들이 발견한 그런 거에 빠질 위험이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과감한 선제 조치하고 그 좀 효율성 제고시키고 시작 신화적으로 규제 완화하고 이런 거 많이 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교육입니다. 여러분 4차 산업 뭐 디지털 AI, IT 얘기하는데 이건 결국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그린 디지털 뉴딜에서도 앞으로도 이제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 훈련입니다. 그냥 돈을 줄 게 아니라 영국은 실업수당을 줄 때 반드시 새로운 재훈련을 받아야만 실업수당을 줍니다. 그래야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지적 총량이 감소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에 최고의 전문 교육은 대학인데 여러분 대학이 너무 규제 많이 받고 있고 대학이 지금 뭐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유치원보다도 등록금이 싸요. 어떻게 대학이 가겠습니까? 우리 뭐 AI 대학원 만들라고 정부가 돈 지원했는데 AI 대학원에 외국에서 새로운 학자들을 유치를 못해요. 너무 차이 나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적 정량이 감소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유명한 케인즈가 한 말인데 이걸로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이 바뀌면은 여러분 생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